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려야 될 말씀이 많아서요. 후다닥 좀 오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며칠 전 SNS에 이 배우 김수현 씨와의 함께 찍은 사진 올렸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했던 이 배우 김세론 씨 언제 입장을 내놓나 계속 관심이었는데 오늘 연예 매체 마이데일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냥 공식 입장 안 하고 노 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했다네요. 글쎄요, 이 상황에서 입을 닫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권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 보느라 집에 안 들어가고 지하 주차장 이 차 안에서 보고 있어요 하신 박지연님. 자,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사반 가족입니다. 오늘도 시청 대기 중 하신 안지영님. 일본에서도 사반 잘 보고 있습니다 하신 최영희님. 이번 주말 손녀 김예나의 100일입니다. 할머니랑 같이 사반 봐주는 기특한 손녀예요 하신 박진영님. 자, 서울 양천구에서 8년간 개인 카페를 운영합니다. 저희 카페가 바로 바로 옆 상가에 저가 이 커피 전문점이 들어온대요. 상가 관리 규약에 별도 제한이 없다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인가요 하신 강혜라님. 자, 93년생 김경민님, 김양진님, 노혜진님, 김철수님, 이정선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자, 백성문 변호사님, 뉴스에이 출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처음 달려보죠. 쓰레기 봉투만 쏙입니다.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제목만 딱 읽어도 느낌 팍 오시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패딩에 모자 눌러 쓴 여성, 길거리에 놓여있는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더니 자, 옆 플라스틱 통에 가는데요. 저기다가 일단 얹어놓고 매듭을 푸는가 싶더니 쓰레기 봉투를 이제 들어 올립니다. 뒤집어가지고 탈탈 털어내요. 탈탈 텁니다. 지금 쓰레기 다 비워내고 뭐 하려고? 뭐 하기는 이게 다 돈인데 가져가야지. 자, 가만히 있자. 쓰봉 또 없을까? 막 하면서 막 또 뒤적뒤적 하죠. 그렇게 살펴보다가 이거 한 장밖에 없네. 내일 또 와야지 하고 저렇게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제보자 왈 쓰레기 봉투 훔쳐가는 것도 짜증나지만 안에 있던 쓰레기 다 털어내는 바람에 그거 치우느라 정말 너무너무 짜증난다고. 그게 다 너무너무 짜증날 수밖에 없고 또 저 할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아주 아끼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명백히 잘못한 내용이고요. 안성에 있는 그 청소 작업하고 있는 또 폐기물 분리 작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쓰레기 분리 봉투를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봉투만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긴 한데 지금 말씀처럼 거기를 지금 다른 휴지하고 다른 쓰레기하고 썩다 보니까 새롭게 또 분리 작업을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CCTV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좀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라고 이렇게 시치미를 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처벌받기보다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는데 경찰이나 여기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이 영상을 줬다 그러고 제발 좀 그 돈 얼마 안 하잖아요. 양심 있게 행동해달라고 이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편의점 빗자루 난동범입니다.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손님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였다는데요. 만나보시죠. 자, 서울의 한 편의점입니다. 검은 옷 남성 기다란 빗자루를 들고 입장합니다. 청소 도와주려고요? 그럴 리가요. 야, 담배 내놔! 다짜고짜 반말 막 합니다. 자, 막 저렇게 반말하니까 직원이 말이죠. 지금 겁먹었어. 자, 아직 안 나왔어요, 직원.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뒤적뒤적. 지금 뭐 하려고? 자, 그러더니 나 건드리. 지금 빗자루 들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쓸고 다녀? 아닙니다. 어이구, 야, 이거 뭘 또 막 훔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니까 경찰 출동했어요. 주변을 수색한 끝에 금방 검거는 됐네요. 다행히. 자, 교수님, 영상하고 좀 안 맞았는데 딱 봐도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게 뭘까요? 네, 이 사람 보시다시피 긴 빗자루 들고 와서 직원에게 담봐 달라 그러고 라이터 달라 그러고 또 안 주려 그러니까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그러고 막 이제 절도돼가지고 나갔어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주변 CCTV 등을 보면서 주변을 탐색하고 있는데 그때 또 112에서 비슷한 일로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었고요. 동네 또 다른 곳에서 물건을 집어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아니나 다를까 전과만 수십 개에 달했고요.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과만 수십 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3인조 무인점 절도단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조용한 새벽에 웬 손님들 저렇게 입장. 자, 와서 뭐 할까요? 자, 한 명이 키오스크로 다가가더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자, 그랬더니 가위를 쏙 뽑아든 일행 본격적으로 밑둥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자, 저렇게 몇 번 힘을 주서 벌컥 문이 열렸죠. 현금을 주머니에 쏙쏙 챙겨 넣는 사이에 다른 일행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누가 오나 이렇게 망을 보는데요. 아, 자, 저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발로 퍽퍽 차고요. 다시 일행이 또 오더니 이거 발로 또 찼습니다. 자, 억지로 닫아 버리죠. 그런데 가지 않고 아이스크림 하나 저렇게 집어오더니 훔친 돈으로 계산은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게를 나가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여태껏 무인점포 절도범 많이 봤지만 훔친 돈으로 계산하고 가는 인간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거 만약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훔친 돈으로 계산을 하고 간 상황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요. 용인에 있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어요. 남성 2명하고 여성 1명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키오스크 카메라를 가리는 모습을 하다가 막 가리기 실패하니까 저대로 좀 다 찍히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키오스크 이 손괴한 후에 자물쇠 손괴한 후에 그 안에 있는 현금 8만 원을 절도를 했고요. 또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사 먹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 제보자가 나중에 그 가게 들어가 보니까 지문하고 다 있어 해서 지문 이런 것들 다 족적 같은 거 다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뭐냐면 좀 빨리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자수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두 번 솜씨가 아닌 것 같고요. 공범인데 특수절도가 돼요. 새벽에 2인 이상이 와가지고 아주 분업을 해서 물건을 절취하고 아이스크림 맛있게 가져가는 모습인데 1년에 10년 사이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무슨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전과도 있을 것 같고 검거가 된다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의 발칙한 스킨십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싫다는 가족들을 자꾸 툭툭 건드리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40대 부부고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일 나이인데 좀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의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들이랑 남편이 아주 대판 싸워서 집안 분위기가 거의 살얼음판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그 아들의 주요 부위를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그런 아빠 손길이 너무 싫죠. 그래서 사연자도 여러 번 나서서 그거 안 된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그거 성추행이다 말려도 봤는데 남편은 내 아들 내가 만지는 게 왜 안 돼? 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하나도 안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 지르면서 버럭 화를 냈는데 오호. 만지려던 남편이 적반하장 더 화를 내버린 겁니다. 오. 사실 남편의 이런 불쾌한 손길이요. 아들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싫다는 사람 계속 건드리는 습관 때문에 사연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까지. 그렇죠. 남편은 근데 이게 다 애정이다. 건드려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사실 좋은데 싫은 척하는 거잖아. 이런 말까지 한다는 거죠. 이 당하는 사연자랑 아들은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했을 정도라는데 이런 남편을 어쩌면 좋겠냐는 사연입니다. 아, 우리 박상희 교수님의 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아들놈 거기 좀 만진다고 성추행? 이 사람이 이거 지훈이 어렸을 때 내가 매일같이 거기다가 뽀뽀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당신도 그래. 결혼 15년 차 부부 중에 나처럼 스킨십 해준 남편 어딨어? 당신 말이야 친구들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지 집에 호강 날라리가 났네 하고 당신 욕먹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아내입니다. 어머머머 호강 같은 소리하고 앉았니? 아무리 부부지간이어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지. 설거지하고 있는데 건드면 너 같으면 좋겠니? 그리고 우리 지훈이 지금 중2병 걸렸어. 여차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한테 엄마 아빠랑 말도 안 섞으려고 하는데 왜 함부로 몸을 만져? 나도 조심하는데 인간아 정신 차려 X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아니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그 표시인데 그걸 왜 화를 내냐면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상대방에 전달해 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전달해 줄 때 상대방이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은 지금 보니까 아들이 거의 무슨 괴성을 지를 정도 수준으로 싫어하고 사실 이거는 성추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 사안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저걸 오히려 적반하장 본인이 화내면 본인 입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이 행동 때문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 나이 때 아드님을 또 경험하셨잖아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예전 생각에 좀 잊지 못하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저희 딸이 건드리지 말라고 아이고야. 저희 딸은 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경찰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역시 누가 변호사 딸 아니랄까 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들도 그런데 아들 이제 대학생이 아이고, 됐는데 그래서 아마 아드님이 정말 백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이거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요. 성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성추행도 당연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자제분이 그런 말 하기 전에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야 되고요. 남이 싫어하는 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예. 자, 교수님. 네,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정말 귀엽고 예뻐서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이 수준은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아들은 지금 가장 예민한 2차 성징이 일어나 있는 중이고 하지 말라고 점잖게 얘기하다 나중에는 이제 화를 내고 싸움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고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얘기를 해도 고마운 줄 알아 감사해야 돼. 뭐 졸면서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소유욕이다. 그러니까 애정을 가장한 통제나 지배다. 그러니까 애정인 것 같이 내가 이뻐서 그래 귀여워서 그래 고마운 줄 알아 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가족들은 다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예뻐서 기분 좋으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스킨십 하는 거에 반대하면 안 되고 그거 이해하지 않고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고 대화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저는 통제를 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거 투표 붙여봤잖아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투표 받아봤는데요. 4%가 그럴 수도 있지 선택을 해주셨고요. 아, 남편 편. 그렇죠. 96%는 이거 진짜 절대 안 된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미니언 엔젤님, 애가 물건도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님, 남자가 남자한테도 성추행 성립됩니다. 김MJ님, 애정 아니고 폭행입니다. 셀리킴님, 사랑은 싫은 걸 안 하는 거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혼인신고하셨다는 김재윤, 최재임이 부부님 보고 계신가요? 특히 신랑 김재윤님, 지난 월요일 군에서 전역하셨답니다. 두 분이 저녁 기념으로 그날 저녁 강남구청 인근 초밥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혼밥을 즐기고 있던 한 식당 손님이 군복 입은 신랑 보고 군인이냐, 언제 제대하냐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잠시 후 그 손님 먼저 나가고 이들 부부도 식사 끝내고 계산을 하려는데 식당 사장님 아까 그 손님이 군복무 수고하셨다고 대신 결제하셨습니다. 하더란 겁니다. 세상에 두 분 너무너무 감동받으셨대요. 특히나 그 손님 알고 봤더니 변호사셨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5시 강남구청 인근 초밥집에서 저 두 분 밥값 결제해준 변호사님 돈벼락 맞으세요 라고 하셨네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자 어머니가 국민동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생후 8일 된 아기를 크게 다치게 했는데 관련자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이 사건 좀 많이 인구의 회자가 되던데 사방 가족께서 직접 또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지난 2022년 7월 18일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보자가 출산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산부인과 담당 의사랑 조리원장이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가 높이가 80cm 정도 되는 기저귀 교환돼서 떨어졌는데 아기를 잡긴 잡았다. 그런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 혹시 모르니까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가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병원 가보니까 이제 너무 신생아라서 볼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고요. 결국 119 구급차를 타고 다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리원장은 제보자한테 아기 살짝 쿵 한 거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심을 시켰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살짝 콩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갔죠. 자,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보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조리원에서 8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조리 원장이랑 제 산부인과 담당이랑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기가 혼자 꿈틀꿈틀 거리다가 떨어지는 걸 살짝 잡긴 잡았는데 살짝 쿵했다고 조리 원장이랑 아기랑 같이 동행해가지고 종합병원을 갔는데 그 생후 8일밖에 안 돼가지고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119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 가가지고 CT를 찍었는데 좌우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3군데 났어요. 자, 살짝 콩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두개골 골절 뇌출혈 전치 지금 8주래요. 8주. 아무리 생후 8일이라 그래도 살짝 쿵 가지고 저런 정도의 상해는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완벽한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지금 이 제보자가 사고가 난 지 한 3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지금 지금 영상 보셨죠? 갑자기 쓱 사라지잖아요. 예. 지금 뭐냐면 기저귀 교환된 한 개인데 아이가 둘이 지금 안쪽에 아이가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네. 함께 올려져 있었는데 다른 아이를 안고 몸을 휙 돌리니까 그 밑에 기저귀 싸개가 쭉 당겨지면서 저 아이가 쭉 딸려가면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저기서 유심히 보실 거 아까 그랬죠? 혼자 꿈틀거리다가 떨어질 걸. 저게 혼자 꿈틀거린 건가요? 아니요. 저 본인이 땡겨가지고 떨어진 거고. 그리고 떨어지다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80cm 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추락한 저 높이는 96cm 정도의 높이였고 그냥 말 그대로 아이가 잡고 살짝 다친 게 아니라 그대로 밑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교수님 CCTV 영상에 버젓이 저렇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아이를 키웠잖아요. 저 영상을 사실 끝까지 못 눌렀었어요. 저럴까 봐. 근데 보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던 거라서 정말 보는 정말 아줌마의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엄마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가 버둥거리다가 떨어져가지고 직원이 아이를 받쳤는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후 8일 된 애가 어떻게 혼자서 움직이다 떨어지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엄마께서 살짝 쿵 했다는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냐라고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럴 수 없다. 이거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선 30분 뒤에 본인한테 알렸고 또 아이 혼자 움직이다 떨어졌다고 했고 바닥에 살짝 쿵 했다고 얘기하는 등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일찍 얘기했으면 대학병원으로 빨리 달려갔을 텐데 당연하죠. 병원으로 가는 시간도 늦춰졌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그때는 지난해 4월에는 간호사, 조리원장, 대표원장 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7개월이 지나서 최근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날아왔대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무혐의 옆에 물음표는 뭘까요? 자, 엄밀히 말하면 뭐 무혐의라기보다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요. 검찰에서 결정을 이제 한다고 보면 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나 보안 수사 결정이 좀 났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3명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조리원장하고 또 간호사하고 또 그리고 대표원장 3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간호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떨어진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보안 수사를 좀 해봐라. 사고가 정말 이 사람이 영상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치가 떨어졌고 조리원장과 대표원장 같은 경우는 신생아 관리까지 할 수 없고 또 신생아 관리까지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는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사람 다 혐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보자는 이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불을 지르고도 싶었고 진짜 막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기도 했고 저는 사고 낸 당사자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네, 그쪽으로 한번 연락이 왔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아기가 중환자실에 있었고 만약에 반대로 제가 만약에 그 사고를 낸 당사자였다면 또 어쨌든 찾아갔든 어떻게든 일고도 빌었을 것 같은데 대표원장도 사실 그 사고 이후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하거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재판을 해서 뭐 법의 어떤 처분을 기대할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 어머니께서는 엄마는 마지막으로 국민청원을 뭐 제기하셨더라고요. 네, 억울함을 어떻게든 호소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요. 지난 25일에 그 글이 공개 전환이 됐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제보자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일단 적절한 처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2번 다시는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그 한 개의 교환대에 아기 2명이 올려져 있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 필요하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교환대에 가드를 설치하고 바닥에 매트 설치하는 거 의무화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6시 기준으로 해서 저녁 6시 기준으로 해서 12,000명가량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음 달 24일에 마감이 되는데 이때까지 5만 명 동의가 있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됩니다.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요. 지금 사실은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이 이제 그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불송치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장들 둘이는 좀 상황상 조금 쉽진 않아 보이지만 간호사는 확실히 보이거든요. 네. 그 간호사고 그 상황이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입증이 지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보완 수사 요구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걸 확인하라고 했는지 아마 검찰에서 보완 수사 하라는 거는 저 사람이 간호사 맞느냐, 아이가 저기 쓰러져 다쳤느냐,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보완 수사를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뭐 혐의 있는 결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호사는 보안 수사한다는 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는 여기서 이제 처벌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게 업무상 과실치상이잖아요. 이거는 처벌이 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마 제보자가 생각하는 정도의 처벌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리원장이나 대표원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 책임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보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런 일을 본인의 실수일지라도 와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사과를 하면 혹여라도 민사소송 같은 과정에서 불리할까 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맞을지는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사고가 터지면 일단 생후 8일 된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잖아요. 그럼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서 대표원장, 조리원장 전부 와서 일단은 사과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할지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나 몰라라, 나 법적 책임 없어 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이들 신생아들은 진짜 머리가 무거우니까 막 흔들어도 큰일 나는데 네. 지금 애 상태가 어떻답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이 됐는데 병원에서 한 3년 정도까지는 추적 검사를 하고 발달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발달 검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2살이니까 다행히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때 이제 이 의사께서 2개의 그 골절 중에서 하나가 어긋나기라도 하면 그 사이로 이제 뇌가 튀어나올 수 있다. 아유, 이렇게까지 어쩜 좋아. 얘기를 해서 엄마 아빠는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엄마의 문제 제기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데 뭘 또 얘기하셨냐면 하나의 교환대에 2명의 아이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위험하죠. 당연히 그때 아이는 정말 진짜 뭐 어떻게 다루지도 못할 만큼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의 교환대에 1명의 아이를 올려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드도 없어요. 저 교환대에 이렇게 안전망이 지금 없어요. 저것도 그러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머니께서 얘기하신 저 아래 매트도 안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으면 당연히 쿠션이나 매트가 가득 맞아.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진짜. 그도 없었다는 것이 엄마가 제기한 문제들이 다 진짜로 이거 심각한 문제다라고 와닿습니다.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2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3,60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컨설팅 업체 회장이 재판 중에도 레이싱 대회에 출전하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부가 카레이싱을 자제하라고 하자 가명으로 대회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짚어봅니다.
제보 사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폰지 사기였는데요. 그 컨설팅 업체 회장인 서모 씨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컨설팅 업체를 설립을 했고요. 이 업체가 곳곳에 그 지역 사무소 격인 법인들을 설립을 합니다. 12개 법인을 뒀다고 합니다. 여기서 투자 설명회를 엽니다. 태양광 기업 같은 데 투자를 하면은 연 20%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실제로 5천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60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후에 그 원금도 못 받은 사람들이 속출했고요.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수사해 보니까 서모 씨가 홍보한 그 태양광 기업은 아예 실체가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새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기존 회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겁니다. 결국 이 서모 씨를 비롯해서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원리 2%, 연리로 하면 24%.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두 평이었던 것 같아요, 2평. 테마 크루즈 전문 여행사 벨러 5명이서 프리미엄 직수입차 전문 브랜드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벌어볼까, 부자가 되어볼까 하는 마음에 럭셔리 남성 프리미엄 브랜드 이제 2평짜리 초사무실을 얻어서 첨단 기술 철통보안 AI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뭐 어마어마한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채권에 투자해서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얻은 사업가다라고 이제 스스로 소개했고요. 투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다른 사람들은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쫓아다니고 있을 때 나는 그 길목을 찾아서 거기에서 돈을 퍼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가의 아파트에 살았고 명품 시계를 찾고 또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을 지금 이제 뭐 영상에서 사진 보시다시피 저렇게 다 고가의 차량을 샀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 중에서는 권영중 대법관의 부모님도 있는데 17억 사기 피해를 당해서 지금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상에. 그리고 뭐 지금 집 청약금을 날린 피해자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대법관 부모의 돈까지 사기를 쳤다. 자, 확인된 피해자만 5천여 명, 피해액은 3,6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자, 그 돈으로 저렇게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명품 시계, 명품 옷, 그러다 꼬리가 밟혔죠. 구속됐습니다. 자, 지금 서 씨 재판받고 있는데요. 재판 중에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황금빛 레이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만나고 또한 그것을 성공하였을 때 희열도 많이 느끼는데요. 레이스가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출전을 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발전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금빛 차량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기죄죠. 폰지 사기를 해서 아주 뭐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큽니다. 몇천억대 사기죄인데 사기죄로 구속이 돼서 기소된 게 2021년 12월 달입니다. 그렇지만 1심이 구속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달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이 공판이 한 36차례 진행이 됐는데 증인이 매우 많기 때문에 피해나 이 사실을 부인하다 보니까 증인들이 출석하는 것 같아요. 재판이 길어지니까 6개월 만에 이 출소가 된 상황인데 석방이 된 상황인데 그 석방된 상황에서 저렇게 카레이싱 대회를 선수로 출격을 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 본인이 이제 그 일들을 할 때 레이싱 어떤 취미도 즐기면서 이게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었는데 팀도 창단을 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이 선수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재판받는 와중에 또 그 돈이 피해자들 돈으로 만든 팀이거든요. 또 저기 재판 중에 레이싱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꼴을 보고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아, 백 변호사님? 이거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오죽했으면 일단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재판부가 하지 말라 그랬대요. 피해자들 고통받는 거 생각 안 하냐? 이제 카레이싱 참여하는 재판부에서도 거는 야, 너 그러지 마. 이건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게 당연히 사실이라면 이건 나중에 선고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선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형 요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 이 서 씨가 알았다 그랬대요. 아, 나 안 하겠다. 근데 이 서 씨가 그 이후에 톤이라는, 지금 보는 거 톤이라는 가명으로 카레이싱에 참여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톤이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토니 스타크, 네, 그렇죠. 아까 헬멧. 아이언맨. 아까 헬멧이 아이언맨 헬멧이에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참 본인이 아이언맨을 좋아해서 이제 본인 이름으로 했다가는 혼날 것 같으니까 토니 스타크라고 또 걸릴 것 같아서 그 앞에 것만 떼서 톤이라는 가명으로 지금 일단은 카레이싱 대회 출전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정말 살기 너무너무 좋다, 진짜. 이 서 씨가 올해도 그럼 대회에 나가겠느냐 이것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 부분일 텐데 제작진이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대회 측에 물어보니까요. 예. 이 서 씨가 대표로 있는 레이싱 팀이 올해도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면 나오겠다는 건데 다만 대회 측이 아직까지 승인한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대회 관계자는요. 서 씨가 대형 사기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중인 건 전혀 몰랐다는 설명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1심 선고가 8월. 아이고, 이거 참 되게 늦게 계속 미뤄졌는데 중요한 거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될 거냐 여부잖아요. 일단은 지금 1심 선고가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는 아마 본인이 부인하는 것 때문에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증인신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일단 본인이 뭐 대형 로펌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본인 집행유예도 가능하고 민사소송, 그러니까 돈 갚을 생각은 없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해도 몇 년 질질 끌면 그만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고 하는데 일단 피해자들의 피해 복이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훨씬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회도 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까 카레이싱한 것까지 포함해서 양형에 최대하게 불리하게 작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두 번째 사건 저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남편과 재혼한 지도 어느덧 15년 차. 주변에서 재혼 가정의 모범 답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 씨랑 남편 사이는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가 식구들이 명절이나 제사 때 발길을 뚝 끊고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정 씨네 가족만 쏙 빼놓는다고 합니다. 이 짐작 가는 이유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시가 식구들이 정 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동안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은 재혼 부부 중에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별 상담소에서 다뤄왔던 재혼 부부와는 많이 다르다는 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편하고는 문제 없어요. 이혼 아닙니다. 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문제 전혀 없고요. 남편하고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재혼 가정의 모범 답안이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사이는 정말 좋습니다. 이 제보자는 60대 아내 정모 씨인데요. 이혼하고 지인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고요. 남편도 이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각자 자녀는 모두 분가한 상황입니다. 그 남편은 정말 착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정 씨가 뭐 먹고 싶다고 하면요. 바로 일어나서 가자 할 정도로 다정하기까지 합니다. 이 남편이 양봉 일을 하는데요. 정 씨는 양봉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남편이 또 워낙 자상하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서 이제는 둘이서 손발이 아주 척척 맞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교수님? 네, 이 정씨 남편은 사남매 중에 셋째고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딸만 셋에 아들 하나 있는 집에 이제 누나 아들인데 있고 여동생 있고. 누나 둘에 여동생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다시 결혼을 해서 이제 재혼을 했을 올 때도 신우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어렵게 이렇게 재혼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참고 좋게 넘어가고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중간중간에 시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시골에 지내는 게 이 정씨는 처음이니까 뭐 모든 게 서툴잖아요. 그러면 지훈 애미는 손끝이 야무져서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참 잘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훈 엄마가 누구예요? 전부인. 아, 진짜. 전부인하고 비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누이 동생은 그 언니가 진짜 일은 잘했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부인 앞에서 사연자 앞에서 네. 어쩜 좋아. 불문율이죠. 절대 얘기를 안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나 하지. 자기들도 안 하죠, 통상은. 진짜. 근데 전처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됐다고 하고
늦게나마 이제 재혼해서 잘 사는 거를 질투해서 이러나 이런 생각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주 전처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 특히 아는 체 하기도 좀 그렇고 또 모른 체 하니까 또 속상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은요. 예. 때 되면 그 지훈 엄마가 꿀도 보내주고 하는데 아이고 꿀이 안 오네라고 눈치를 줍니다. 꿀 안 보내준다고? 왜 양봉업자니까요. 아. 근데 정 씨 입장에서는 재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고생하는데 이거 암만 식구라고 하더라도 좀 돈 받고 줘야 되지 그냥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거 가족끼리- 이제 꿀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죠. 가족끼리 더더욱 제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누이들의 눈치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뭐 양봉업을 하더라도 뭐 좀 싸게는 줄 수 있을지언정. 이걸 날로 먹으려면 안 되죠 이걸. 그리고 가족끼리는 오히려 더 돈을 좀 더 주고라도 그럼 더 장사 잘 되게. 더 줄 필요는 없.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하는 게 좀 사실 그렇지. 화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엄청난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큰 시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우리 지인이 그 답례품으로 꿀 주문한다고 하는데 거기 꿀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50만 원 상당의 꿀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50만 원씩 꿀을 보냈으면 50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남편한테 이거 돈이 안 들어오는데 좀 알아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지인이 나 입금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 다시를 확인해서 알아보니까 지훈 엄마한테 입금을 한 겁니다. 전처한테. 네, 전처한테 입금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시누이 지인이 남편 이혼하기 전에도 이제 그렇게 꿀을 계속 주문을 해왔었는데 예전 입금자를 전처 계좌로 저장해놨는데 이번에도 실수로 그리로 보낸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 뭐 지금 비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 거기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시누이가 어쨌길래요? 그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요. 그 사람이 글쎄 그 지훈 엄마한테 돈을 보냈다네.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 씨 생각에는 지인이 실수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돈은 동생네한테 제대로 보내야 하니까 뭐 본인이 결제를 하고 그 지훈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좀 돌려받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렇게 끝인 겁니다. 그래서 정 씨가 남편한테 그게 끝이야? 왜? 아니 우리한테 줄 돈 잘못 보내놓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해집니다. 결국 정 씨랑 이 큰 시누이가 전화로 좀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시누이는 뭘 그렇게 따지냐, 너 잘났다 하면서 화를 내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아니 교수님 너 잘났다 말은 할 수 있어. 그래 네. 돈은 보내줘야지 50만 원. 글쎄요, 이제 뭐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또 그 뭐 시누이 입장에서는 또 전 올케한테 전화해서 돈 잘못 간 거 좀 다시 보내주라 이런 게 좀 불편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가족 간의 문제면 그때 이제 며칠 이제 기분이 안 좋고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 정 씨 입장에서는 뭐 그냥 이 정도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이 사실은 시누이들이 다 똘똘 뭉치면 3대 1이잖아요. 근데 이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제사다 명절이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외아들이니까 집으로 와서 명절도 세고 제자도 됐는데 명절이나 제사 때 그냥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뭐 조카들 졸업한다, 결혼이다, 100일이다 이럴 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가셨나 봐요. 뭐 축하하러 봐주면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래서 도리어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걸 이제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보통 때 도대체 나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우리 남편은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이 재혼 가정 네. 정말 재혼을 결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딱 했는데 일단 남편은 문제 없어. 그런데 그냥 시누이들이 문제야. 최근에 남편도 좀 한 소리를 했는 것 같아요. 같이 갔다 왔는데 뭐 누나나 여동생이 기분이 안 좋아하는 걸 모습을 보고 당신 좀 참지 왜 좋게 좀 넘어가면 되는데 조카들도 못 보고 이게 뭐냐라고 좀 한 소리를 했다고 해요. 뭐 정 씨도 남편 마음 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참 자기가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좀 중간에서 되게 속상했고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우리 가족 왕따 만든 시누이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셨던 약식 푸처 핸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시누이들하고 연 끊어 동그라미. 야, 며느리가 그래도 고개 숙여야지, X. 아니
고개는 아닌데. 고개는 아니고 그냥 사이 관계를 끊자는 말. 여기 중간은 없어. 중간은 없어. 자, 여기 백 중간 변호사님. 없어요. 여기 백 중간 변호사님부터. 그러니까 사실 그 재혼 가정의 전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만으로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무시하면서 이걸 이쪽에서 사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보다 앞으로 10배는 더 세질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남편만 괜찮다면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양봉하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친누이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집안이 뒤집어지고 속이 뒤집어지는 사안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끝입니다. 저는 남편만 괜찮다면 두 분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세게 나오시죠. 자, 이 기자 본인 생각도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사이 좋았다던 그 전처랑 왜 헤어졌는지 사연자가 곧 알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을 끊지 않으면요. 그렇군요. 자, 그럼 박 변호사님. 뭐 연을 근데 남편이 지금 너무 좋잖아요. 한 소리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한 것 같고 남편하고 사는 거지 가족들하고 특히 시가 쪽하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연 안 보면 되는데 굳이 또 끊는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보지 말자. 인간이 끊자보지.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속으로만 끊고 겉으로는 어차피 그냥 행동 그래 하면 끊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 선언할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면 네, 된다. 속으로 욕하면 되죠. 욕하자는 건 아니지만, 네. 자,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우리 제보하신 정 씨께서 마음이 안 괜찮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건 반장에까지 얘기를 해서 이 관계를 좀 풀고는 싶은데 그쪽에서 사과를 안 하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시고 그렇다고 내가 사과를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묵묵하고 좋은 남편이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가족을 못 만나는 게 지금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가면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잘못한 건 저는 시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서 그러니까요. 전 부인하고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다가 3대1로 이렇게 괴롭히면 이건 안 되는데 사실 이 정 씨도 참는 분 같지는 않아요. 전화로 이 큰 시누이하고 이렇게 막 한바탕 하셨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시고 이제 할 말은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판 크게 하신 거니까 어떻게든지 소통을 해서 내가 비교당하는 건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나를 하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또 싸움이 있을 때는 조금 양보도 하시는 식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과연 이렇게 어떨까요? 좀 궁금하네. 일단 SHK님은요. 발 끊으면 좋네요. 오히려 이참에 끊고 편하게 사세요 하셨고요. 제이님, 교통정리 못하는 남편 사람 좋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셨고요. 해피스텝 제이님, 나는 시가에서 왕따 당하고 싶다. YSY님, 제보자분이 그들을 왕따시키세요 하셨습니다. 시가에서 왕따 좀 당하고 싶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여기는 태국입니다. 도로 위 2층 버스 한 대가요.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석까지 밟더니 올라가서 휘청이기까지 하는데 버스 뒤로는 다른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죠. 버스는 차들을 간신히 피해서 방향을 틀어봅니다. 피했어. 와, 후진의 역주행까지 쉽게 멈춰 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가 휩쓸고 간 도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버스를 피하지 못한 차들은요 굉장히 좀 크게 망가진 모습이죠. 더 큰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부상이 심각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왜 저래요, 저거? 이 사고를 낸 이 버스, 학생들을 싣고 견학을 가던 중이었는데 버스에 문제가 생겼는지 오르막길을 쉽게 오르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학생들을 모두 하차시키고 학생들이 다 내리자마자 바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교사의 이런 선견지명으로 학생과 교사 30명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은요, 이 버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달리는 차 뭐야? 운전석에요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왜 그래? 무릎이 아주 다을락말락 아주 위태로워 보이는데 결국 이 차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에 매달렸던 이 남성 급히 조수석 쪽으로 뛰어갑니다. 뭐 하려고? 이 경찰 역시도 차에서 내리는데 경찰의 총구가 향한 곳은 바로 차에 매달렸던 남성이었습니다. 자, 경찰의 총격에 맞았어. 고통스러워하는 이 남성. 맞았어.
사실 차를 뺏어 타고 달아나려고 했던 겁니다. 아, 몇 분 전에 이 남성은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체포에 불응해서 도망을 쳤던 건데, 그런데 자신의 차가 망가지니까 차에서 내려서요, 도로에 서 있던 M1 다른 차를 훔쳐서 달아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한 발 더 빨랐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길가에 서 있는 차들 무슨 일인지 창문에 다 구멍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와장창 깨져 있기도 한데요. 유리뿐만 아니라 차 여기저기 움푹 파여 있기도 하죠. 자, 유리창 심지어 지붕까지 뚫은 건 다름 아닌 주먹만한 우박이었어요. 이날 저녁 하필이면 또 퇴근 시간에 폭풍을 동반한 우박이 하늘에서 우르르 쏟아진 건데요. 차는 괜찮겠지 하고 숨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包包躲好了啊！对呀、我们车子已经报废了。 세상에. 자, 저 정도 우박이면 아파트 3층에서 떨어지는 화분에 맞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박에 맞아서 머리를 다치는 일도 벌어졌고요. 다쳤어. 장장 2시간 동안 이어진 강풍에 상점들도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뭐야, 이거?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우박이 쏟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한 종교 행사가 열린 현장인데요. 군중 속에 거대한 2마리 코끼리가 보입니다. 불안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코끼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몰두한 모습이 있죠. 근데 코끼리 한 마리가 코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누구 코끼리는 깔렸어? 인정 사정 없이 어떡해? 발밑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서 다른 코끼리를 향해 매섭게 달렸습니다. 지들끼리 싸워 이제. 네, 두 코끼리 한 차례 충돌 후 현장을 빠져나갔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은 도망치느라 혼비백산이 되었는데요. 두 코끼리의 싸움에 피를 본 건 당연히 사람들이었어요. 미처 피하지 못했던 수십 명의 군중이 밝히고 넘어졌고요.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구 죽었어요? 자, 부상자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고요. 아유. 도망친 코끼리들 역시 마을 인근에서 포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Resting place with small London. Wherever I am with you is heaven. The burning bonfire of the sun. It is 하이, 노르디스크.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